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슈카 요반스카입니다. 저는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현재는 체코 국방대학 대학원에서 군사전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 이유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한 혼란과 깨달음을 기록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담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제겐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이었고 또 제가 평화와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꾼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전쟁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라하는 유럽의 심장이라 불리는 도시였고 관광객들로 늘 붐비는 광장과 고딕 건축물의 아름다움 속에서 자라며 전쟁은 늘 책 속의 기록, 박물관의 전시품 혹은 다큐멘터리 화면 속 장면에 불과했습니다. 제 가족도 그랬습니다. 부모님은 전쟁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건 지난 세대의 아픈 역사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냉전의 긴장감을 직접 겪은 세대였음에도 저와 제 또래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먼 과거처럼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뒤바뀐 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였습니다. TV 화면 속에서 국경을 넘는 전차의 굉음, 폭격에 무너져 내리는 건물들, 피난길에 오른 가족들의 눈물이 더 이상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자동차로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프라하의 카페와 도서관에서조차 사람들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확인했고 지하철역에서는 혹시 우리도 공격받게 된다면 어디로 숨어야 할까? 라는 대화가 오가곤 했습니다. 체코는 NATO 회원국이었지만 동시에 러시아와 거리가 멀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의 눈빛에선 우리도 언젠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은 농담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우린 중부 유럽이라 괜찮을 거야. 전선은 우크라이나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는 억지스러운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 한편에서는 그 말에 기대고 싶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대학의 분위기 역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미래의 안보 전략을 연구하는 학문적인 토론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실제 전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수업이 매주 열렸습니다. 교수님은 유럽의 지도를 펼쳐놓고 만약 러시아가 발칸 반도를 경유해 서쪽으로 진출한다면 어떤 도시가 먼저 위험에 처할지를 분석하게 했습니다. 학생들은 팀을 나눠 병력 배치 계획을 세우고 군수 물자의 이동 경로를 계산했습니다. 그 훈련 속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머리로는 방어선을 짜보고 가상의 작전을 계획해도 결국 결론은 같았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군사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보급은 취약했으며 무엇보다 전쟁을 실제로 겪은 경험이 거의 없는 세대였기에 전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가 마치 평화라는 이름 아래에서 달콤한 환상 속에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평화가 보장된 걸까? 만약 누군가가 국경을 넘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제 마음속에서 무겁게 자리 잡았습니다. 평화를 원했지만 정작 평화를 지킬 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억지 디터런스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강한 힘이 있어야 상대가 공격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원리. 하지만 교과서 속 문장은 현실의 공포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운명처럼 한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핀란드 설원에서 열린 NATO 합동훈련 다이나믹 프론트 25. 뉴스 속 화면에서 하얀 눈보라를 가르며 묵직한 궤도를 굴리며 전진하는 거대한 자주포가 등장했습니다. 거대한 몸체는 설원의 혹독한 추위에도 끄떡없었고 정지한 후 발사된 포탄은 놀라울 정도의 정확도로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다시 움직이고 또 다른 목표를 겨냥하는 모습은 마치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그 장면은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차가운 설원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그 무기. 바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무기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지 못한 준비된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하나는 깊은 부러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더 깊은 의문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저런 무기를 갖지 못했을까? 우리는 정말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 저는 그날 이후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한국의 무기, 국방 전략, 현대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곧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은 왜, 어떻게 저런 무기를 가지게 되었을까? 그 질문은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 표를 손에 쥐며 제 인생의 가장 큰 여정을 시작하기로 말입니다. 저는 단순히 무기를 보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강함 뒤에 숨은 정신, 철학, 그리고 평화를 준비하는 방식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창밖으로 내려다본 프라하의 밤거리는 여전히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마치 낯선 전장으로 들어가는 군인처럼 무겁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제 동기들은 제가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의아해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엘리슈카, 한국은 너무 멀잖아. 그냥 논문을 쓰려면 NATO 자료만 뒤져도 충분한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어. 저도 그 말이 틀리지는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계속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기술이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든 나라의 철학을 알고 싶다는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낯선 도시, 서울.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나는 거대한 도시가 주는 압도감, 다른 하나는 설명할 수 없는 낯설미였습니다. 체코의 도시들이 중세와 근대의 흔적을 품고 있다면 서울은 미래로 달려가는 도시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하늘은 불빛으로 가득했고 그 불빛 속에서 사람들은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머문 첫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우연히 본 장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전광판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뜨자 사람들은 놀라는 대신 담담하게 뉴스를 확인하고는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프라하에서 저런 뉴스가 떴다면 사람들은 공황에 빠졌을 텐데.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위협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 아니라 늘 옆에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요. 지하에서 마주한 현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곳은 서울의 지하였습니다. 한국인 친구의 도움으로 군사 관련 박물관과 시설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지하 방호 시설이었습니다. 70년간 이어진 대치 속에서 한국은 도시 전체를 거대한 방어망으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깊은 지하에는 방공호와 탄약고가 숨어 있었고 그곳에는 전시를 대비해 준비된 물자가 질서정연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본 건 단순한 무기나 군수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회 전체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올지도 모를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 그래야 평범한 일상을 지킬 수 있다. 이 철학이 한국 사회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와의 만남. 그리고 마침내 제가 한국에 온 가장 큰 이유 K9 자주포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군사 박람회와 국제훈련 참관 프로그램을 통해 가까이 다가간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선 K9은 사진이나 영상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궤도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다리처럼 단단해 보였고 거대한 포신은 하늘을 찌를 듯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압도한 것은 그 무기가 가진 묵묵한 존재감이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K9은 거대한 몸체를 흔들림 없이 움직였습니다. 차가운 한강 기습바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포탄을 발사했고 곧이어 다른 위치로 이동해 또 다른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숨을 죽였습니다. 제 안에서 질문이 솟구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들과의 대화. 서울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몇몇 한국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전쟁이 안 나니까요. 그 짧은 대답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체코에서라면 군사력 증강을 두고 평화를 해치는 행위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강해야만 평화가 유지된다는 철학,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거쳐 내려온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껏 배워왔던 평화에 대한 관념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위한 준비. 며칠 뒤, 저는 한국의 군사 전문가와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전쟁은 반드시 우리를 집어삼키죠. 한국은 그것을 몸으로 배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은 단순한 군사 논리가 아니라 삶의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서울 곳곳을 다니며 이 도시가 가진 조용한 힘을 느꼈습니다. 빽빽한 아파트 단지 아래 숨겨진 방공호, 매일같이 반복되는 민방위 훈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 저는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단순히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준비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야말로 제가 체코로 돌아가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진실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단순히 무기와 기술, 군사력의 비밀을 배우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제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장비의 위력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의 삶과 철학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국의 한 예비군 훈련장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직장인들이 군복을 입고 진지하게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체코에서라면 군사훈련은 일부 직업 군인들의 전유물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보통의 회사원, 학생, 아버지, 아들 심지어는 예술가와 연구자들까지 모두가 군사훈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방위력은 단순한 군사장비나 국방 예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의지와 참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두려움과 경이로움 사이. 하지만 그 깨달음은 저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는데 우리 체코는 어떨까? 우리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을까? 저는 자꾸만 제 조국의 현실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체코에서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했던 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NATO 회원국이잖아. 미국과 독일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때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만약 누군가가 국경을 넘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버틸 수 있을까? 서울의 밤거리를 걸을 때마다 반짝이는 불빛 뒤에 숨어있는 현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었지만 그 발밑 깊은 곳에는 수많은 지하 터널과 방공호가 숨겨져 있었고 그 위에는
수백만 발의 포탄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강함이 일상이 된 도시, 그것이 서울이었습니다. 전환의 순간 360만 발의 포탄.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한국의 탄약 보유량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군사연구원에게 들은 숫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360만 발. 그것은 미국조차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규모였고, 러시아와 유럽 주요국의 보유량을 모두 합쳐도 따라잡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멍하니 웃어버렸습니다. 설마요, 그건 과장된 수치겠죠? 하지만 연구원은 차분하게 고개를 저으며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숫자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 검증된 수치였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360만 발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포탄의 개수가 아니라 한국이 얼마나 치열하게 평화를 준비해 왔는지를 증명하는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내부의 갈등.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온사인과 자동차 불빛이 강처럼 흘러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안일했다. 우리는 그저 남들이 지켜줄 거라고 믿으며 스스로의 준비를 소홀히 해왔다. 그 순간 저는 두려움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제가 체코로 돌아간다면 이 진실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제 말을 믿어줄까? 아니면 전쟁광이라고 손가락질할까? 제 안에서 거대한 갈등이 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냥 눈을 감고 살고 싶었습니다. 프라하의 아름다운 광장에서 음악을 듣고 맥주를 마시며 평화를 즐기는 삶.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평화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 것인지를 너무도 선명하게 보아버렸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철학.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의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 스스로 가장 강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문장이 한국 사회 전체에 스며 있었습니다. 군인뿐 아니라 시민들, 심지어는 젊은 대학생들까지도 이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깊은 존경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슈카, 너는 이제 무엇을 할 거야? 그냥 이 사실을 알고만 있을 거니? 아니면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할 거니?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전환의 결심.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체코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것을 전하겠다고.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도, 비웃더라도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하 깊숙이 파묻힌 방공호, 360만 발의 포탄,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K9 자주포,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위해 강해야 한다는 철학.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여정은 단순한 군사학자의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 사람의 사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강 위로 부는 바람은 아직도 차가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따스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왜 한국은 K9 자주포 같은 무기를 만들 수 있었는지, 왜 그렇게까지 많은 포탄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저 학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무기는 단순한 철과 화약의 산물이 아니라 삶과 철학,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져 온 준비의 결과라는 것을. 프라하로 돌아갈 준비. 비행기 표를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처음 한국으로 올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출발 전의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 무겁지만 단단한 책임감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체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관찰자로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우리 사회에 전해야 했습니다. 프라하의 친구들은 여전히 저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린 NATO에 속해 있으니까 괜찮아. 미국이, 독일이 지켜줄 거야.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진짜 평화는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공항에서의 다짐.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앞에서 마지막으로 서울을 돌아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안내방송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저는 이 도시가 가진 힘을 느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어망, 조용히 준비된 터널과 무기들, 그리고 그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의지.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체코로 돌아가면 이 사실을 전하자. 사람들이 듣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돌아온 프라하. 프라하로 돌아온 첫날, 저는 도시의 고요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카렐교 위에서 흐르는 불타바 강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평화가 너무도 취약해 보였습니다. 마치 얇은 유리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산산이 부서질 수 있는 평화. 대학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님은 여전히 NATO 전략 문서를 설명하고 있었고 동기들은 그것을 단순한 학문적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이론으로만 배우는 억지 디터런스는 실제로 준비된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직접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지하 터널, 360만 발의 포탄, 그리고 국민 전체가 스스로 평화를 지키려는 의지. 그것이 진짜 억지입니다.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놀란 눈빛으로 바라봤고 교수님은 묵묵히 제 말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진실을 이제는 제 목소리로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넘어 확신으로.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저에게 너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작은 나라잖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더욱 분명한 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작은 나라일수록 더 강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조차 지킬 수 없어. 이것은 단순한 군사학적 결론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배운 철학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확신.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화는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스스로 가장 강한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 확신을 체코 사회에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설령 그 길이 쉽지 않더라도 저는 이미 한국에서 답을 보았습니다. 격발의 끝에서 평화를 본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며 여러분께 제보 형식으로 남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평화를 당연하게 생각했고 남들이 지켜줄 거라는 안일한 믿음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려움을 넘어 평화를 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저의 경험이 단순한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진짜 평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국에서 본 조용한 힘이 여러분에게도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